안녕하세요.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라.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었죠.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다. 둘째,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다. 셋째, 열정보다 강한 인내심을 가졌다. 오늘은 시련의 크기는 성공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소나무죠. 소나무만 찍은 사진 작가 배병우. 2005년 영국의 팝 가수 엘튼 존은 소나무 사진을 1만 5천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에 사들였어요. 엘튼 존은 이것은 나를 위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죠. 소나무 작가 배병우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의 작품 가격은 계속 올라 2006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2점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1억 3천만 원에 팔렸고 2007년 영국의 필립스 경매에서는 한 점이 1억 6천만 원에 팔렸대요. 그는 24년 동안 소나무만 찍었어요. 남들이 광고 사진이나 웨딩 사진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소나무만을 죽어라 찍어댔죠. 결코 특별한 소재도 아닌 소나무를 찍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바다 사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정체성이 궁금해졌죠. 내가 뭐지? 우리가 뭐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소나무로 관심이 옮겨져서 그게 굳어서 20년이 넘었어요. 그는 여수 고향집 뒤에 무성한 소나무를 보고 자랐대요. 산에 오르면서 저 앞에 바다가 보였고 또 어린 배병우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고향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림 재주가 배병우를 이 시대의 가장 서정적인 사진작가로 만들었죠. 그는 홍익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어요. 대학 1학년 때 서울대 미대를 나온 동네 형님이 사진을 권했는데 그때부터 전공은 디자인은 뒷전이었다고 했죠.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을 배우고 나처럼 디자인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진에만 열중했어요. 사진은 배고픈 작업이었죠. 그는 남의 그림, 남의 조각작품, 남의 집 사진을 찍어주고 닥치는 대로 벌어서 사진에만 투자했어요.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 복무 후 25세에 서울예대 사진과 창설 멤버가 됐죠. 그 후로도 계속 한우물만 받으니 결국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자동차가 집인 사람이 있었어요. 멋진 캠핑카가 아닌 고물 자동차 말이죠. 햄버거 하나로 새끼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그의 집은 가난했어요. 부모는 그에게 변변한 교육조차 제대로 시킬 수 없었죠. 그는 식구들과 함께 노숙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얼굴 표정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가며 혼자서 노는 법을 익혔어요. 재미있는 표정, 익살 많은 표정들이 지어가며 웃는 과정에서 배움의 꿈을 키웠죠. 그러나 배움의 길은 멀고 험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이쯤에서 다 눈치챘을 거예요. 그는 바로 짐 캐리예요. 그의 무명 시절은 길었죠. 그는 영화배우가 되었지만 지독한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매우 절박했죠. 그리고 배우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는 할리우드가 훤히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소리쳤어요. 나는 훌륭한 배우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출연 제의를 했지만 아직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수표 한 장을 끊어줍니다. 짐 캐리 출연료 $10,000. 지급일자는 5년 뒤인 1995년으로 기입했어요. 짐 캐리는 그 수표를 소중히 간직했죠. 그리고 5년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스크, 에이스 벤츄라 등의 성공으로 $10,000가 훨씬 넘는 출연료를 받게 된 거죠. 그는 영화계의 흥행 수표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보죠.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는 힘은 무척 커요. 그러나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매일 그 간절한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죠. 짐 캐리는 $10,000,000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모든 꿈은 실현을 맞아요. 산 정상에 올라 하늘과 가까이 하고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면 험난한 산길을 올라가는 과정을 감내해야만 해요. 그 과정에서 숨이 턱턱 막힐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픈 고통에 따를지도 모르죠. 높은 산일수록 그 과정은 험난하기 마련이에요. 만약 도중에 그만둔다면 아름다운 풍경은 사진에서만 볼 뿐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경험하지 못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꿈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길을 따라 오르듯 한 길을 꾸준히 고수해야 하죠. 소매상으로 세계 제1의 기업이 된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 있어요. 샘 월튼은 사업을 구상하던 중 미국 내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도시에만 몰려있다는 것에 착안해 인구 5,000명 이하의 마을을 선정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창고형 매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생산자들로부터 아주 싼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아 미국 내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소비자의 편에 서요. 원칙을 정하고 낮은 가격, 지속적인 매장 관리, 친절한 종업원이라는 세 가지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죠.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불러들이고 어떤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거기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원활한 주차시설이 제공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1962년 미국 아칸소주의 인구 5,000명도 안 되는 소도시 로저스에서 소매점으로 시작한 월마트는 40년 만인 2001년 총 매출액 2,2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었죠. 월마트는 중소도시의 한적한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았어요. 하지만 월트는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았죠. 대신 본사와 각 점포를 연결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트럭, 그리고 유통센터의 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유통센터 중심의 점포를 늘려나갔어요. 결과적으로 물류가 활발해져 땅값이 비싼 대도시에서도 물건을 싸게 팔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내 중심의 교통체증을 피해 점차 규회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월마트는 미국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소매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샘 월트는 오로지 모든 것을 할인 판매에 걸었어요. 마침내 월마트는 K마트와 30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죠. 그가 만약 월마트가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그리고 땅값이 비싼 곳으로 매장에 진출했을 때 이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거대 기업이었던 K마트를 따라잡지 못했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며 자선사업가였던 록펠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자기 분야를 끝까지 파고든다는 것이에요. 그는 석유 사업을 시작한 후 오로지 석유만 생각했어요. 성공한 이후에도 주식 투자 이외에 석유와 관계없는 사업은 피했죠. 자기 분야를 끝까지 파고들어 성공하는 것,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화 작가의 꿈을 안고 살던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계속 푸대접을 받아야 했어요. 그는 월세조차 제때 내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기까지 했죠. 그러나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공원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도 만화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성취하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죠. 그들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참모습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죠.
만약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는 대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깨닫는 기회로 여긴 거예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더욱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 번에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성공의 꿈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간혹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약해질 뿐이죠. 그와 반대로 여러분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돼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죠. 영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힐레어 벨록은 작가의 꿈을 품은 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대요. 한 가지 주제를 물고 늘어져라. 네가 20살 때 지렁이에 대해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40년 동안 지렁이 이외에 다른 글은 쓰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60살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렁이의 대가집 앞에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지렁이의 대가를 아련하기를 사정할 것이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하다가는 인생의 황금기를 헛되이 보내게 돼요. 지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 준비해야 하죠. 지금 여러분은 60살이 될 때까지 몰두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나요?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 자, 좌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편 들려드릴게요. 오뚜기란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수차례 권력의 정상부에서 멀어졌지만 결국 최고 실력자의 자리에 올라 21세기 경제대국 중국의 초석을 다진 거인으로 추앙받은 인물, 그는 바로 덩 샤오핑, 등소평이죠. 덩 샤오핑은 중국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덩 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함께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 군사 지도자가 되어 선두에 서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죠. 하지만 30년대 초 마오쩌둥이 권력의 핵심에 밀려났을 때 덩 샤오핑도 함께 즉위해서 해임돼요. 그는 모든 지책을 박탈당했죠. 이것이 최초의 정치적 패배였어요. 그러나 덩 샤오핑은 다시 마오쩌둥과 함께 핵심 요직을 차지해요. 그는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이 패권을 차지한 뒤 1952년 부총리가 되었죠. 1955년에는 정치국 위원, 1956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되면서 주요 정책 결정자로 부상했으나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급진파가 일으킨 문화 대혁명 과정에서 공격을 받고 일체의 직책을 박탈당해요. 이때 큰아들이 신문을 받다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아픔도 겪었죠. 그것이 두 번째 좌절이었어요. 1973년에 덩 샤오핑은 저우얼라이의 후원으로 정치 일선에 복귀하지만 다시 마오쩌둥 추도자들에 의해 세 번째 좌절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는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덩 샤오핑은 복권되었고 권력을 잡은 뒤 본격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단행했죠. 덩 샤오핑은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파란만장한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의 인생은 쓰러질 줄 모르는 오뚜기와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오뚜기란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오뚜기의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렇게나 굴리고 넘어뜨려도 또 아무리 오래 누르고 밟아도 다시 일어서죠. 쓰러질 때마다 바로 일어서죠. 이 세상에 오뚜기를 쓰러뜨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뚜기 인생에 대한 100마디의 말보다 설득력이 있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페라 가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휴대폰 판매원이었던 오페라 가수 폴 포츠 알고 있나요?
그의 이름은 폴 포츠. 평범한 사람을 스타로 데뷔시켜온 영국의 노래 경연대회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환상적인 노래 실력으로 우승을 거머쥐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휴대폰 판매원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삶 역시 오뚜기를 떠올리게 하죠. 남루한 정장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 부러진 앞니, 자신감 없어 보이는 표정은 보는 사람마저 김새게 만들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그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토르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르기 시작하자 울림이 깊은 감성적인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심드렁하게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노래 중반에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박수와 탄성이 쏟아졌죠. 심사위원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급기야 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폴이 안정적인 바이브레이션 창법으로 고음을 내뿜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열광하죠. 스타 탄생의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폴포츠는 이어진 준결승에서 Time to Say Goodbye를 불러 가볍게 결승전에 진출해요. 그 결승에서는 다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불렀죠. 마침내 그는 결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우승자가 되었고 10만 파운드, 약 하나 1억 8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위한 2007 로열 버라이어티 퍼포먼스 출연 기회도 얻었죠. 그는 11살 무렵부터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자, 브람스, 푸치니 등 유명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접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갔어요. 그 후 오페라를 접하게 되었죠. 그는 14살 되던 해 학교 합창단 연습을 위해 뛰어가던 중 건축자재에 크게 부딪혀 앞니가 깨졌고 치골까지 크게 흔들리게 되었대요. 가난한 형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그대로 방치된 치골은 더욱 이상하게 성장했고 이런 폴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놀리곤 했어요. 그로부터 4년 후 폴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뼈를 다쳤고 이 때문에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닌 후에야 겨우 졸업을 할 수가 있었죠. 폴포츠는 대학을 졸업하고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갖기를 원했으나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할인점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왔어요. 그의 나이 28살, 가라오케 노래자랑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복장을 하고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이후 TV 프로그램 My Kind of Music에 친구와 함께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고 그 상금으로 받은 16,000파운드의 2분의 1인 8,000파운드라는 큰 돈을 처음으로 만져보게 되죠. 그는 그 돈과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합쳐 2001년과 2002년 여름 두 번에 걸쳐 오페라 레슨으로 유명한 이태리 북부 지방의 오페라 스쿨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해요. 이때 창법의 기초를 닦게 되었고 오페라를 향한 그의 정열과 꿈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게 되죠. 그러나 학비가 없어 고급 가정으로 진급해서 더 많은 노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웨일즈로 돌아와요. 2003년 폴 포츠는 맹장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맹장 제거 수술을 받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신장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의사는 즉각적인 수술을 권유했지만 폴은 어렵게 잡은 오페라 배역 베르디의 작품 아이다를 놓칠 수 없어 수술 일정을 미뤄가며 오페라 배역을 소화하게 되죠. 못생긴 외모에도 어눌한 말투, 악성 종양, 교통사고 후유증, 카드빚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그에겐 스트레스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페라 가수라는 꿈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음악을 향한 열정이 숨쉬고 있었어요. 따돌림과 차별이라는 현실 속에서 노래와 음악만이 그의 돌파구였고
외부 환경이 더욱 힘들게 그를 짓눌를수록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욱 알차게 다져나갔죠. 그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누리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의 꿈대로 인정받는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이 닥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 노래를 불렀어요. 두더지 게임 해본 적 있나요? 구멍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큰 망치로 두더지를 두들겨 때리는 게임을 말이죠. 때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두더지는 더 빨리 튀어나와요. 사람들도 이 두더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좌절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도전하는 회복력이 강해요. 망치로 두들겨 맞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 튀어오르는 두더지가 보여주는 능력처럼 실패는 누구나 흔히 자주 겪는 일이기에 인생에서 치명적인 일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몇 번 실패를 했느냐가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인생에서 험난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가장 현명하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그저 일어서는 거예요. 툭툭 털고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서는 거죠. 앞으로 닥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 그 두려움을 감수해 가다 보면 자신 안에 숨어있던 더 큰 힘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성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이 성공 아닌가요? 성공이 뭐 별건가?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지. 누구든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지. 종합해보면 성공은 보편적으로 훌륭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좋은 집, 휴가, 여행, 경제적 안정, 감탄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등을 의미하죠. 한편으로는 성공은 자유를 의미해요. 즉, 근심이나 걱정, 불안, 두려움, 실패, 좌절로부터 해방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어쨌든 성공과 성취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죠. 그 어떤 사람도 지루하고 힘든 인생을 원하지 않아요. 비록 입으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마저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류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나 단순하게 소망하는 것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막연하게 소망한다고 해서 어느 날 근사한 정원이 딸린 으리으리한 저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갑자기 회사 중역이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신념에서 나와요. 난 꼭 어떤 사람이 되겠어라고 다짐한다면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의 청사진을 제시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요. 1913년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된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최초로 가동된 생산 라인은 자동차 생산의 혁명을 몰고 왔어요. 생산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되었고 자동차 가격은 3분의 1로 떨어진 것이죠. 자동차의 대량 공급은 인간 생활의 전반을 변화시켰어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서 포드는 중대한 결심을 해요. 내 목적은 대중을 위한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도축장을 지나가다가 도축된 고기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운반되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쳤어요. 그는 즉시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분업식 조립 라인을 만들었죠. 노동자들은 분업식 라인에 배치돼 엔진, 바퀴, 차체, 세시 등을 조립하고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는 자동차가 완성됐어요. 이 생산 방식의 도입은 당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죠.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그 꿈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에서도 비롯됐죠. 그는 미시간주 디어본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요. 헨리 포드가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포드는 먼 거리를 숨차게 달려가서 의사를 모셔왔죠. 그러나 어머니는 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아요. 어린 포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를 데려오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때 그는 다짐을 합니다. 기차처럼 빠르고 말처럼 아무데나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라고요. 그때의 그 결심은 포드가 오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컴퓨터의 황제라 불리는 빌 게이츠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고등학생이었던 빌 게이츠는 친구인 폴 앨런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있잖아. 앞으로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놓이는 시대가 올 거야. 내 말이 틀림없어.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기회를 잡기로 결심하죠. 그리고는 20살 때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어요. 현재 빌 게이츠는 세계 제일의 부자이며 기부자죠. 빌 게이츠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인 엄청난 돈을 저개발국가 어린이의 교육과 난치병 연구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기부해요. 그는 성공을 거둔 기업가는 부를 사회에 돌리고 또 세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인의 사회공헌 의무를 강조합니다. 나는 전 장에서 자신의 꿈을 믿고 비전을 실현시킨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는 미래의 스타벅스를 보고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커피 소매업체에 합류했죠. 그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 의지를 갖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성공 이외에도 기업의 리더들에게 보다 높은 목적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말해요. 성공의 결승점에 혼자만 도달한다면 그 성공은 공허한 것이다. 최고의 성공은 승리자들에게 둘러싸여 그곳에 함께 도달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원이든 고객이든 주주든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그 승리는 더욱 값지다. 라고요. 스타벅스는 빈스톡이라는 스톡옵션으로 대표되는 사원 복지가 유명하며 2005년 미국 경제지 포춘에 의해 세계 10대 최고 직장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회사가 성장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워드 슐츠의 그런 가치관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워드 슐츠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회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현실과 아버지의 무능함 등에 분노했어요. 아버지는 저축도 연금도 없었죠. 그러나 그보다 슐츠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에서 아무런 긍지도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불만에 가득 찬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직장에서 다리를 다쳤는데도 의료보험 혜택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아버지를 보며 육체 노동자로서 일터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했죠. 그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다리에 붕대를 감고 세상에서 소외된 채 구정하게 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슐츠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이윤을 나눠 갖도록 했죠.
직원들을 의욕적으로 만들고 마치 자기 일을 하듯 일하게 하는 능력은 그들이 실제로 일과 회사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발휘된다는 것을 어린 시절 아버지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는 회사와 직원,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회사를 꿈꾸었고 결국 그들과 성공의 과실을 나누죠. 위대한 성공을 원한다면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해요. 물론 꿈을 성취하는 과정은 견디기 힘든 고문처럼 고통스럽죠. 하지만 힘들수록 정상에 섰을 때 성공의 가치와 자부심은 더욱 클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 대다수는 자신이 최고가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행동이 달라져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생이란 순간순간 쾌락을 즐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받게 될 보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래와도 같아요.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수한 성적이라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되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저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것보다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다면 공부는 결코 힘들지 않은 작업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이나 지시로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정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쳐보세요. 그러면 분명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난 할 수 있어. 다음 시간에는 성공의 비밀은 마지막 1%에 있다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라 얍!